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오늘부터는요, 3부도 8시 정각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니까요. 채널 고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에 감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상습 체납자들 이런 고강도 처벌에 많이 줄어들 수 있을지 좀 생각해봐야 되겠는데요.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까 우리가 1, 2부에서 각 의원들하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얘기도 좀 해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방법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수출이 지난달에도 2자릿수 넘게 줄었습니다. 11월 수출액은 441억 달러에 그쳤는데요. 1년 전에 비해서 14.3%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내내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최장기 수출 감소세인데요. 연말이 다가오면 사실 수출 물량은 좀 늡니다. 이른바 이제 밀어내기 물량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계속해서 부진한 이유가 뭐냐? 미중 무역 갈등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 대중국 수출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가 부진한 탓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이제 수출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기업 투자는 위축되고 민간 소비 활력은 잃고 있다는 겁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30.8% 가장 감소폭이 컸고요. 이외에도 석유화학, 선박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12.2% 줄었고 일본 수출도 2자릿수 감소했습니다. 아직 12월이 이제 한 달째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추세로라면 올해 수출의 감소율은 10년 만에 2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 수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2년 연속 수출 6천억 달러 달성 목표는 물 건너갔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쯤 수출이 기지개를 켜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의 판단은 올해 10월이 수출 경기 저점이었다. 감소세가 이후에는 감소세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내년 1분기에는 증가세로 돌아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의 바탕에는 반도체 단가 회복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대목이고 또 선박의 어떤 본격적인 인도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대외적으로 보면 대중국 수출 감소폭이 둔화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 신호로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저 효과가 있는데요. 올해 초부터 수출이 계속 1년 내내 줄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1년 전에 비해서 증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성장 둔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과연 끊어내기에 충분할 만큼 수출 개선세가 나타나느냐 이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에 감치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가 7,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액만 5조 2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내년부터 이런 상습 체납자들은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감치입니다. 즉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됩니다. 지난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나 관세 합계 2억 원 이상을 국세 3회 이상 체납했다. 그리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앞서 이 논의 체납액 1억 원 이상으로 정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강화하는 쪽으로 2억 원 이상으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요. 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하게 되면 이 검사의 청구,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감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형사재판의 판결 전에
신체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점에서 인권 침해가 적도록 이 체납자가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요. 같은 체납대권 때문에 반복해서 유치장이 갇히지 않는 이 제도적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소식도 있네요. 연말까지 시중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건 왜 그러죠? 그렇습니다. 연말 은행 문턱이 더 높아져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유는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총량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자력은 6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게 지난해 말과 비교하게 되면 5.9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금융당국이 올해 설정한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 5%대에 거의 꽉 채운 수준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5대 은행은 11월, 12월 쓸 수 있는 대출 증가율이 0.05%포인트밖에 안 되는데요. 이미 거의 바닥이 났기 때문에 12월 한 달은 대출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저희가 지금 슬기로운 인터뷰 이번에 이제 중요한 인터뷰 예정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울산경찰청 관계자들을 시작으로 해서 해당 첩보를 경찰에 보냈다고 지목된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자세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네. 지금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확실히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 앞두고 계시는 상황에서 먼저 하시고 싶은 말이 정확히 어떤 걸까요? 예, 기자회견에서는, 이 사건은 민주주의 뿌리를 뽑아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정말 국정문란죄에 해당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 선거의 무효를 선언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 선거를 지방 단체장 선거의 경우에 무효를 하려면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 소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게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명백하게 평등의 조항이나 여러 가지 형평성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을 청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송철호 시장에 대해서는 즉각 사퇴하고 사죄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시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확실히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이거 제가 볼 것도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면 다 결과가 뻔한 것이라고 보고요. 문 대통령과 송철호 현 시장과는 30년 지기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절친한 사이인 것은 잘 알고 있는 바이고요. 네. 문 대통령의 소원이 있다 그러면은 송철호의 당선을 보는 것이다. 그랬다는 것이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송철호 시장 이분이 2014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네. 총 8번을 떨어졌는데요. 네. 그 후에 이제 더 이상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자신의 거주지를 부산으로 옮겼다고 그래요. 네. 본인이 그렇게 옮겼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작년 선거 임박에서는 내 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주변 사람에게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 추측을 해보면 문 대통령이 출마하라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송철호 시장하고는 고대 선후배가 아니고요. 네. 백운우 이분은 오랫동안 친노 활동을 하면서 노무현 활동, 학생 전대협 사업국장도 하고 하면서 학생운동권을 하셨던 분인데 송철호 시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이에서도 또 아주 막역한 호영호재하는 관계였거든요. 그런 걸 보면 백운우,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송철호 이렇게 다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봐도 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원효 전 비서관 얘기로는 울산 사건만을 특정해서 전달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제보를 이첩한 후에 후속 조치를 보고받은 적도 없다. 나는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도둑놈이 다 도둑질했다고 거짓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만 하고도 백운우 비서가 나가도 말이 틀리잖아요. 노영민은 보고를 받았다 그러는데 백운우는 안 받았다 그러면 백운우는 투명인간인가요? 거짓말을 하다가 보니까 계속 엇박장을 하고 들키고 원래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그러다 보면 또 거짓말을 낳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행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아니, 민정실에 있던 특별 별동대가 불법 조직이라고 보는데 별동대가 내려가서 울산에서 왜 조사를 합니까? 자기가 그러면 지시 안 하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군요. 아니, 아무리 거짓말 하더라도 상식은 그래도 지키면서 거짓말해. 이분은 거짓말하는 솜씨도 제대로 뭔가 친 것 같아요. 거짓말일 뿐더러 거짓말도 정말 못한다. 거짓말도 그렇게 뽀록나게 거짓말합니까? 좀 자기들끼리 입이라도 좀 맞추지 그랬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 해당 첩보 내용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했었었는데요. 이 첩보 출처도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첩보를 입수하기 전에도 경찰은 물론 검찰에서도 미리 건설업자 측에서 투서를 접수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무관하게 검경이 이미 다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검경이 수사를 한 게 4살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다 죄가 안 된다고 무혐의해서 4살 종결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실제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황우라는 사람이 울산의 경찰청장으로 오기 전에 네. 오자마자 당장 김기현이 주변 사항들에 대한 첩보복을 하라고 시켰다고 하는 보도를 봤는데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소문을 들었으니까요. 근데 보고를 할 때 이거 죄가 안 됩니다고 보고를 했더니 그 담당 직원을 바로 좌천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죄가 안 된다는 게 이미 내사 결과 첩보라고 하는 그 제보를 한 사람이 허위 사실로 제보했다는 것이 알려져서 다 죄가 안 된다고 덮었던 일인데 네. 이제 와가지고 죄가 된다고 억지로 덮으셔서 아니면 말고시로 했다. 결국은 다시 또 무혐의로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그 당시에 무슨 첩보를 제공했다는 얘기를 주변에 듣고서 돌아다니는 찌라시 같은 문서를 봤는데요. 그 문서를 보니까 이게 법을 아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초보 수준의 문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지금 청와대에서 하달됐다고 하는 문서는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첩보라고 한단 말이죠. 네. 누군가 작업을 한 거죠. 법률을 아는 사람이 작업했다 보는데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보면 이 백운우 민정비서관이 직접 무슨 지시를 해서 첩보를 수집하라고 했고 그래서 민정비서관이 돌아다니면서 그 밑에 있는 그 행정관 지금 한 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첩보를 접수를 했고 그걸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작성을 해가지고 경찰로 넘겨준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니 반부패 비서관, 박영철 비서관의 경우에는 백운우가 요거만 딱 하나 직접 들고 와서 자기한테 김기현이 그만 딱 전달해 줬다. 다른 건 같이 안 왔다. 그렇게 증언했다고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별도의 특별감찰반을 운영했다. 그리고 이 특별감찰반에 있던 행정관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이번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연결되면서 이게 도대체 왜 그 사람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이게 오늘 검찰에서 어제였죠? 어제 검찰에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랬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궁금해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혹시 아세요? 저도 언론 보도된 내용밖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수사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네. 민정비서관실에 있던 이 별동대 특별감찰반 2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 조직이고요. 이건 민간인 불법 사찰로서 범죄 조직입니다. 그 범죄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했으니 네. 나중에 김기현에 대한 뒷조사밖에 안 했겠습니까? 온갖 불법이 다 관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재수 사건에 지금 관련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범죄 조직, 범죄단체의 구성원들로 활동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있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근데 지금 저희하고 인터뷰를 조금 전에 하셨던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지방선거 분위기가 매우 좋았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상황을 억지로 만들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좀 오버해서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분 울산에 사셨습니까? 아. 제가 4년 동안 시장하면서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에서 늘 1등, 2등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네. 그리고 선거 직전에 2월 말에 했던 이 조사에서 제가 성철호 후보에 15%포인트 이상 이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모르면 이거나 닫고 계시지, 그거 모르면서 자꾸 떠들고 계세요, 그분은요. 그렇게 지금 보시는군요. 네. 아니, 볼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니, 손바닥으로 하겠다는 거지, 그게.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시 얘기 좀 돌아와서요. 근데 이제 어쨌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거는 백원우 전 비서관이 울산에 내려간 거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경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조율하러 간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고래가 대통령이 친척이냐 그러더라고요. 민정수석실 소관이 대통령 친인척의 이런 비위 관련 안 되도록 하는 관리하는 건데, 네. 고래도 관리를 해야 되면 고래가 대통령 친척이냐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참 할 말이 없었겠다. 아무리 둘러대려고 할 말이 없었으니까. 고래고기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 국민들 중에 고래고기 가지고 검찰, 경찰이 갈등을 일으켰다는 거 아는 분이 지금 몇 분 계시겠어요? 1%나 되나요? 거기다가요, 그분들이 울산에 내려가서 만난 사람들이 경찰만 만났습니다. 검찰 안 만났습니다. 아니, 검경 갈등을 조정한다면 검찰도 만나고 경찰도 만나야죠. 왜 경찰만 만나고 갑니까? 네. 거기다가 만났던 경찰이요. 그 고래고기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다른 데를 만난 겁니다. 이게 울산 경찰청, 지방경찰청 안에 네. 광역수사대라는 것이 있고 지능수사대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광역수사대는 고래고기 담당이고 지능수사대는 김기현이 뒷조사 담당입니다. 그런데 김기현 뒷조사 담당하는 지수대는 만나고 갔다는데 광수대는 안 만났다고 하거든, 제가 듣기로는요. 아니, 그러면 고래고기를 조율하는데 왜 옆에가 나머지 다리를 그렇게 만지고 갑니까?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고요. 특히 이런 검경 갈등이 있다고 해서 이거 민정수석실 소관 아닙니다. 아, 민정수석이 갈등 조정하는 업무입니까? 그거 자체가 그 자체가 자신들이 월권이고 직권 남용인 거죠. 네. 지금 얼마나 했으면 그런 거짓말 했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울산 고래고기 험보 사건이 결국 2016년에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유통하고 판매했던 사람들을 검거하면서 이제 시작된 논란이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검사하고 경찰 간에 조금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시끄럽긴 시끄러웠었는데요. 아,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국민들 중에 여쭤보십시오. 1%는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걸 청와대가 그 현장에 내려가서 할 일인가요? 아니, 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올라오라 그러면 되죠. 아니, 그것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게.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는 보고가 들어온 시점에 대해서도 말이 틀려요. 경찰은 지방선거 한 달 전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먼저 사건을 송치했다는 거고, 노영민 실장은 보고를 지방선거 이후에 받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또 거짓말이게 절통이 났지 않습니까? 자기는 다 한 번 외에는 전부 다 선거 후에 보고받았다 그러는데 경찰청에서는 한 번 빼고는 전부 다 사전에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9번인가 10번 보고했다는데 네. 그중에 한 번만 선거 후에 보고했고 8번에서 9번은 선거 전에 보고했다는 게 경찰청에서 자기들끼리 발표한 사항 아닙니까? 그거는 객관적 문서에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건데 네. 그것마저도 거짓말 할 만큼 답답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모든 걸 다 거짓말을 보시네요. 네. 그 보고 중에서 네. 압수수색의 영장을 하기 전에 집행하기 전에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노영민 실장도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시인했는데 그것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하면 벌써 한 달 전부터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그런 사전 계획 보고가 있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저는 그것이 매우 사실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본인 노영민 씨에 의하더라도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는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는 공무상 기밀 누설이기도 하고요. 이 청와대 말은 이렇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청와대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받기도 한다. 이게 자기들 설명인데. 그렇죠. 작년 3월 16일 압수수색을 했던 날인데요. 3월 16일 이전에 이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울산 시민들조차도 경찰이 내살하고 있다는 사실 거의 안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한 번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적이 없었던 시점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건 미리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나요? 예언자인가요, 청와대는요?
아니면 미래 타임머신이라도 있나요? 그런 걸 보면 사전에 다 계획하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관심 사건이다. 그러니까 잘 챙겨라 했으니까 미리 보고하고 그래 다 했던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아니 무슨 9번씩 10번씩 보고를 뭘 합니까? 할 게 뭐가 있다고요. 네. 그러면은요, 이거 어때요? 그 백원의 전 비서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관련해서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는데, 이게 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이 사람들은 조국 DNA가 똑같은 사람들이다. 정말 조국스럽다. 내로남불의 극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가 할 때는 잘한 것이고 남이 할 때는 잘못한 것이라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선거 직전에 없는 죄를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김기현에 대해서 선거를 낙선시키는 그런 범죄 행위를 해놓았으면서도 그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큰소리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진짜 범죄가 되는 사건을 조사를 하니까 그걸 정치적 의도라고 이렇게 덮어씌웁니다. 이렇게 조국스러운 사람들이 온 이 정권에 깔려 있으니 나라가 이렇게 질서가 없고 뒤죽박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사건은 단순하게 백원의 수준이 아니고 더 권력 깊숙이 저는 개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고 권력자에게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지검에 수사를 할 건 했지만 지금 수사해야 될 사람들이 서울에 지금 널려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수많은 사람들인데 다 울산지검으로 그럼 불러서 할 겁니까?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무슨 정치적 의도를 거기에 얘기할 것이 있습니까? 자신들이 가서 조사를 받으면 될 텐데 무슨 의도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똑똑하게 밝히면 되지 뭘 치사하게 뒷말들을 하는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쭐게요. 어차피 이제 논란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이 사건은 까도 또 나오는 양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토기에 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시고 이실직고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분이 결국 이 권력이 압박을 하는 바람에 아까운 한 분이 또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는 결과가 났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명복을 표시합니다만은 적어도 이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저는 그걸 상급자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을 지시한 상급자들 그 사람들이 비겁하게 뒤에 숨는 것은 그건 지도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지도자라면 떳떳하게 나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또 부하 직원의 저는 그 안타까운 결과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그런 표명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지도자의 도리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었습니다. 출발새 아침 100초 만에 읽는 조간신문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일면 헤드라인은 울산 갔다 온 전 백원우 팀 수사관 숨진 채 발견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일면 헤드라인 동아일보와 같이 전 수사관의 사망 소식을 다뤘습니다. 윤석열의 미안 백원우 부하 숨진 채 발견입니다. 일면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전국 민중대회 도중 한 참가자가 미국 대사관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 담겼네요. 조선일보 볼까요? 일면 헤드라인 백원우 별동대 별관 3층서 따로 운영입니다. 오늘 궁금한 일면 헤드라인은 한겨레입니다. 기획기사가 실렸네요. 한국 청년 100명 만나봤더니 계층 이동 가능성 크다 6명뿐입니다. 인구 통계에 맞춰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100명 중 70명이 정당한 노력 대가 못 받는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81명은 학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네요. 지금까지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100초 만에 읽는 조간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면 민식이법 등을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 나경원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뭡니까? 아이들 안전을 볼모로 잡겠다는 국회 인질극의 표현 아닙니까? 이런 비난 쇄도하고 있어요. 태호 유치원입법 통과를 위해서 국회 현장을 지켰던 고 김태호 군의 부모 김장애 씨, 이소연 씨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요, 이 어머니 아버니를 몇 달 전이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올 봄쯤에 뵀죠. 네. 제가 다른 방송하면서 인터뷰를 직접 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왜 문제가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정말 원하는 게 뭐였는지를 그때도 들었는데 네. 지금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게 저는 정말 슬픕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에 나경원 원내대표 기자회견으로 어린이 생명안전법 통과를 사실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모님들이 희망이 완전히 절망으로 바뀐 상황이 있었습니다. 너무 국회가 잔인하다 이런 비난이 끊이지가 않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현장에서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우선 아버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왔는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민식이법이랑 하준이법이 법안소 그 본회의만 딱 올라가서 통과가 되면 네. 아이들 법 중에 하나는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희망을 갖고 같은 마음으로 거기서 같이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법사위 통과된 다음에 본회의 하기 전에 뭐 필리버스터 한다.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의아하고 궁금해서 직접 그 나경원 대표께 약간 따져 묻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네. 만나셨죠, 그래서? 아니, 저희를 직접 만나진 않았어요. 네. 그냥 기자회견 하는 모습 옆에 저희가 서 있었고, 그때 그 딱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시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희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이렇게 못 있겠다. 그래서 기자회견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원래 2019년 5월 15일에 평소처럼 축구클럽에 갔던 태호, 8살짜리 태호가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왜냐하면 태호가 타고 있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면서 네.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또 이 사고로 뭐 태호뿐만 아니라 유찬이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상을 입고 뭐 이렇게 됐는데 숨졌는데 문제는 이 그 축구 클럽의 차량이 어린이 보호가 되는 그런 차량이 아니었다는 게 사실 문제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을 좀 만들어달라는 게 바로 태호법이라고 한 이름으로 지금까지 나온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떠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도 조금 알아봤어요. 세리미법 예전에 몇 년 전에 세리미법 제정되던 당시에 저희가 회의록을 한번 열어봤어요. 근데 그 회의록에도 저희가 뭐 다 보진 못했지만 어떤 이제 다른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입 차량 제도도 많고 이렇게 통합 관리가 안 돼서 아이들 생명이 지금 위험에 노출돼 있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근데 왜 영세 업체들을 그 이익을 배려를 하느냐라는 그렇죠. 그런 문구를 보고서 너무 황당했던 건 저희도 이번에 태호 유찬이법이 법안 소위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됐다라는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안에서 어떤 논의가 되었습니까? 왜 태호 유찬이법이 통합버스가 왜 통합 관리가 안 됩니까? 했을 때 안에서 이루어진 논의가 영세 업체들을 보호해야 된다. 네, 그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4, 5년이 지난 시점에 세리미법 이후로 똑같은 대답을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럼 도대체 뭘 그동안 해오셨으며 그럼 그동안 지금 솔직히 통학버스 관련해서 사고로 이제 뭐 사망, 뭐 부상 이런 사고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저희 아이들이 계속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네, 아무 변화도 없었고요. 변화 의지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정말 마음이 아픈데 이 태호 유찬이법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법이죠? 네, 말 그대로 그겁니다. 사실 이제 태호 유찬이 같은 사고를 더 이상 겪지 말자는 그런 내용을 갖고요. 사실 세리미법이 제대로만 그때 됐었으면 이런 사건이 없어요. 태호 유찬이법을 또 다시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세리미법을 제정했을 때 그 통학버스에 의무 신고를 줘서 통학버스 운영하게 하는 이 주체에 체육시설, 학원 그렇죠. 여기가 여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골자인데 이걸 계속 중요한 건 놔두고 다른 쪽에 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조치만 강화하는 그걸 또 그렇게 법안 소위 때 나와가지고 발표해 주시는 모습 보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그런 그 기관에서 사용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신고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거를 다 뭐 법으로든 뭐 규칙으로 만들어 놓고 조금씩 그래도 나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뭐 동네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타고 다니는 그런 버스들에 대해서는
그런 신고나 이런 의무가 사실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사실은 없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당연히 그것도 보호되겠거니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있고 해결해달라고 노력을 많이 해도 알았다고만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지난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원장이죠.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을 만나셔가지고 막 무릎까지 꿇으면서 호소하시는 모습이 카메라 잡히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그거 봤어요. 이채익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민식이법 우리가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약간 네.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좀 잡혔긴 잡혔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그때? 나한테 왜 이러냐. 민식이법도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통과시켜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가 지금 내 가정이 모여서 5개 법안, 태우유찬이법, 혜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민식이법까지 그렇죠. 같이 어린이 생명 법안으로 묶어서 지금 좀 다뤄달라 하는 건데 저희는 지금 태우유찬이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위 올라가 있지 않은 태우유찬이법, 혜인이법, 한음이법을 법안 소위에 열어달라. 논의만이라도 해주시라고 부탁을 그렇죠. 드리는 그 간절한 마음인데 다른 대답이 와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민식이법은 통과시켜주지 않았느냐. 저희는 민식이법 해주세요가 아니거든요. 지금 어린이들 생명을 지켜주세요를 외치는 건데 저희가 바라는 바와 내가 한 가지는 해주지 않았느냐 하는 바는 조금 저희가 조금 상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생명 안전 관련해서 5개 법안이 있는데 사실은 네네. 민식이법 하나만 겨우 법소위를 네네. 통과한 거야. 네네. 소위를. 네.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조금 논의할 수 있게끔 하고 네. 이런 법안 소위를 좀 통과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네. 아니 하나 해줬으면 됐지 나머지를 왜 자꾸 그러느냐 네.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네, 저희가 너무 간절한 마음에 엄마들이 무릎까지 꿇게 되었고 네. 이게 계속 대답이 열어줄게. 안 될 것 같아. 열어줄게. 안 될 것 같아. 이거를 지금 하루에도 4번을 번복을 하셔서 저희가 오죽했으면 희망 고문을 계속 시키는군요. 네, 논의라도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 법에 대해서 논의라도 해달라. 저희가 통과시켜달라. 이 법을 만들어달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너무 저희가 간절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쟁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스쿨존, 통학버스 그럼요.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바를 그냥 논의만 해달라. 정말 그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선거법이나 뭐 공수처법 같은 거는 국회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뭐 이득이 있고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린이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된지 너무 저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나경원 대표가 네. 지난 금요일에 긴급 기자회견 한 다음에 면담 요청을 해왔다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채익 간사님을 잠시 복도에서 그렇게 뵙고 다 보셨듯이 그렇게 뵙고 나경원 대표님도 잠시 뵈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인터뷰나 언론에 비친 모습으로는 저희가 소위 좀 열어주세요. 똑같은 내용으로 부탁을 드렸고요. 네. 관심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정확한 답변은 항상 돌아오지 않아요. 관심은 갖고 있고 모두가 공감은 해주지만 소위를 열어 논의를 해주겠다라는 답변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또 간절하니까 저희가 직접 또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그 위원장실일까요? 거기 앞에 복도에서 기다렸다가 나오시면 네. 부탁드리고 가등 차 잡아서 부탁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한 3-4번을 계속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때는 카메라도 없는 상태였고요. 나도 엄마라고 나를 믿어달라고 나도 하려고 한다고 나 하겠다고 저한테 이제 조금 짜증이 조금 섞이신 그렇지만 목소리로? 하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확답을 안 주셔서 저희가 확답 듣고 가겠습니다. 소위 당장 네네. 내일이었거든요. 저희가 만난 게 27일이고 28일 소위 시간이 잡히는 걸 보고 저희 집에 돌아가겠다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녁쯤 돼서 저희가 28일 오후 2시에 소위가 열리는 거를 확인을 하고 돌아갔고 통과시켜 주겠다 믿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네. 말씀 못하시긴데,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나도 엄마야 믿어줘 나를 왜 안 믿어 이렇게 말까지 했기 때문에 믿었는데 결국 안 됐어요. 자 어떻게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그 나경원 원내대표님 이렇게 따로 이제 카메라 없을 때 만났을 때 말씀 나누면서 정말 그래도 해주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이게 안쓰러워서 네. 움직여 주시겠거니 했는데. 네.
저희보다 지금 이제 법안 입법 과정에 있어서 먼저 나가 있는 민식이법이나 하준이법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래서 약속 받았고 우리 거는 일단 해주기로 하셨고 네네. 그리고 근데 그 다음 논의에 법안 소위 논의에서 사실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이 같이 올라갔는데 네네. 해인이법만 되고 저희 나머지 아이들 거는 다 안 됐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은 법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호유찬이법은 골자가 빠졌어요. 그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타는 차량을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모든 통합 관리 지정한다라는 그 골자가 빠지고 그 세부 내역 기존에 있던 어린이 셔틀버스에 대한 안전 강화만 되고 벌금만 더 부과됐어요. 그리고 이게 태호유찬이법이 아니죠. 기존 세리미법이 강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바라는 거는 모든 어린이가 타는 차량을 통합시켜달라는 건데 그 이유인즉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세 업체들의 반발, 부모들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처음부터 법을 만들 때 어떤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게끔 만들든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그 법안 소위 해관이 법안 소위 때 나오고 나서 그때 태호유찬이법 관련해서 이 적용 확대 모든 거 묻는 거에 대해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간다고 하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태호유찬이 같은 사고가 안 발생하게 되는 게 이 주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해 주시는 이채익 간사님은 태호유찬이법이 왜 발의됐는지 시초도 모르고 계시던 거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서 태호유찬이가 어떤 사고 당하셨는지 아시냐고요. 근데 모르세요. 전혀 모르고. 네, 전혀 몰라요. 알고 있다고는 위원장인데도 하시죠. 알고는 알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그래서 저희가 2-3시간 논의를 그렇게 하셨는데 왜 안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럼 태호유찬이 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랬을 때 알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말씀을 잘 못하셨고 옆에서 이제 이렇게 넘겨주더라고요. 그 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보고 읽어주시더라고요. 사고에 대해서. 저는 그게 참 답답한 게 저희가 필요한 법이잖아요.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제일 필요한 법인데 그 논의를 우리를 빼놓고 한다는 느낌 너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면은 이 법적에 이게 문구가 뭐가 될지 안 될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건 알겠거든요. 근데 그거에 빠지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3시간 나와서 해주신다는 말씀이 태호유찬이법은 일부 통과가 됐다는데 일부가 아니라 그건 태호유찬이법이 아예 안 된 거거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 그것도 잘 모르시는군요. 일부인지 뭐 전부인지도 잘 모르시고. 아까 좀 두 분이 계속 말씀하실 때 제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카메라가 없을 때 이런 말씀을 두 분이 다 한 번씩 하셨어요. 카메라가 있을 때와 카메라가 없을 때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좀 다릅니까? 솔직히? 아무래도 카메라가 있다 보면 좀 더 부드럽나요? 얼굴 표정이나 말이라도? 아니요. 카메라가 없다고 해서 부드럽지 않으신 건 아니신데 카메라가 있을 때는 공식적으로 이제 관심 있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남겨주시고 카메라가 없었을 때는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제가 뭐 저한테 뭐 이렇게 하셨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가오셔서 제가 정말 의지가 있으신 분이구나 느꼈어요. 그런데 또 아니었다는 거죠. 의지가 있으셨으면 지금 이 상황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가올 때 카메라 없을 때는 오히려 좀 더 나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것 같아서 더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맞아요. 실제적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네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그 태호유찬이법 처리를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과정들을 노력들을 조금만 이렇게 간단하게 아버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이번에 사실 이 국민적 관심 갖게 된 게 민식이 아버님 용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가게 된 거거든요. 태호유찬이법 같은 경우에는 20만 청원도 받았었고 답변도 받았지만 전혀 된 게 없었어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 정치하는 엄마들의 부탁을 해서 같이 이런 육아학습도 모아서 한 목소리 내게 해달라. 그래서 거기 민식이 아버님이 같이 해주셨고 중간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날 있었던 그 국민과의 대화 때 대통령님이 딱 찝어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이렇게 발언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이 좌절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들 때가 많았어요. 왜 아무리 해도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같이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반면 보면 지금 매일매일 걸어왔던 이 순간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잘 되고 기적 같은 일이 계속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는데 아이들 이름 법안 중에 민식이법이나 하준이법이 딱 되는 이 시점에 저희는 작은 이제 이 목표를 이뤘다는 희망을 이루는 그런 딱 순간이었는데 딱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거기다 또 분명히 민식이법을 언급까지 하시면서 볼모로 잡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정치권에 있는 누구도 믿을 수 없겠다.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라면 내 자식이 결국 돌아올 수 없는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돌아올 수 없는 내 자식이 이름을 따서 어떤 법을 만든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잔인한 거 아니겠어요? 맨날 이 법이 있다고 해서 내 아이가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이 이름을 딴 그 법을 볼 때마다 항상 내 아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끔찍하냐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엄마들이 이걸 한다. 나는 왜 하냐 물어보니까 그래도 이걸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 같은 애들이 또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는 어머니를 제가 봤단 말이죠. 네. 지금 아마 그 심정이 똑같으실 것 같은데 정말 본인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힘들게 애써서 정말 생업을 포기하시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정말 가장 힘들다, 가장 속상하다, 가장 뭔가 한마디 좀 정치권들에게 하고 싶다 이런 말이 있으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솔직히 어린이 생명에 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정말 만나는 의원님들마다도 손을 잡아주시면서 다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이들 생명이 결국은 비용이더라고요. 비용 때문에 아이들 관련한 법이 지금 더디게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비용 때문에? 네, 그게 너무 속상하죠. 비용 때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민식이법 같은 경우도 신호등이나 단속카메라 설치하는데도 비용 때문에 그게 지금 멈춰져 있다가 그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로 지금 예산을 가져오면서 지금 조금 풀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통학버스 같은 경우도 그리고 해인이법에 그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그런 법을 제정을 하는데 거기도 부서가 따로 들어와야 돼서 그 모든 게 다 비용 때문에 결국은 돈 때문에 아이들 생명이 지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속상한 게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 사실 태호 이름이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죠.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도 않았고 또 평생 가야 할 부분인데 저도 지금 둘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가정에도 애들이 둘, 셋 이렇게 있어요. 다 키워나가야죠. 대한민국에서 키워나가려면 조금 지금과 똑같은 환경 말고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저희가 이채희 간사님이 그때 그러셨어요. 그 태호 유치원법이 안 되고 나서 왜 안 되는지 저희가 물어볼 때 법안 하나로 사고가 안 생기지 않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법안 있다고 해서 사고 안 생긴 건 아니다? 네. 저희가 사고를 막아달라고 외치는 건 아니고요. 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 최소한의 법안을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렇게 말씀을 쉽게 하셨지만 저희는 진짜 한 가정이 지금 지옥 속에서 살고 있어요. 평생도 그렇게 살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다른 아이들도 커야 되잖아요. 네,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으면 좋겠고 똑같은 사고는 더는 못 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애청자 중에서 6413 쓰시는 분께서 진짜 국회의원들 참 대단합니다. 정말 당신 자식들 손주 손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또 5151 쓰신 분 4867 쓰시는 9361 쓰신 분께서요. 법이 문제가 아니고 비용이 문제 아닌가요? 그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비용이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콕콕 찍어가지고 정말 얘기를 명확히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네요. 8672 쓰시는 분께서 나한테 왜 이러느냐 국회의원들 그렇게 말하는 거 여기 대해서 당신들이 민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0261 쓰시는 분께서는 희한하네요. 나경원 대표에게 말하지 말고 대통령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를 다 우리나라 국민 누구라도 나경원 대표도 그렇고 또 대통령도 그렇고 이인영 대표도 그렇고 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겠죠. 아이를 다 잘 키우고 싶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어가면서 뭔가 일이 좀 진행이 안 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건데 이래서 이민을 생각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하는 걸 봤어요. 네. 축구 클럽에 보내지 말걸. 내가 이 나라에 살지 말걸. 내가 데려다 줄걸. 내가 조금 편하려고 그 버스 태웠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 네. 이러면서 엄마 아빠가 스스로를 매일매일 막 다그치고 속상해하고 이런 상황일 거란 말이죠. 네. 그거 어떻게? 저는 사실 이제 딱 지금에서 딱 돌아와서 보니 이 입법 과정도 직접 참여해서 하는 걸 보니 네. 우리 모두 국민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법 만든다고 하면
방송에 나온 이 본회의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법 만들기 전까지 전체 회의 있고 그 전에 법안 소위 있고 법사위도 중간에 있고 이런 거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발의만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알았고 우리가 모두 다 알았다면 그러면 다음에 같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다음 스텝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를 공감 못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을 거라 생각해요. 왜? 야, 애들법, 미식법 때문에 다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도 지금도. 제 주위 사람도 그래요. 태우유찬이법은 어디에 있고 어디 단계에 계류가 돼 있고 시작도 못하고 이런 게 다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좀만 더 알고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저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럼 다음 단계는 이거야라고 같이 공감하고 이거를 같이 끊을 수 있는 이 대화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법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여러분들 좀 도와주는 분들이 있던가요? 그럼요. 많죠. 어떤 분들이 도와주던가요?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가장 시민단체.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란 시민단체에서 도와주시고 네. 거기 뭐 변호사라든가 법 만드는 데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포함해서 각자 위치에서 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아이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열심히 다 도와주시긴 도와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이걸 법을 통과시켜 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는군요. 지금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송도 축구클럽 사고가 물론 운전자 잘못이 크긴 하지만은 운전자 한 명의 책임은 아니다. 이건 뭐 맨날 나온 얘기예요. 네. 체육시설 관리, 도로교통법 등 제도적인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말 빨리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은? 사실 이 법 만드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더 거꾸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고가 안 나는 이런 환경이었다면 법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려면 할 수 있는 게 결국엔 법 만드는 거예요. 법을 안에 묶어서 이 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같이 합의를 이루는 이 과정이 법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갈 단계가 되게 멀어요. 이 아이들 관련해서 이 관심 다 공감은 하시는데 사실 다 바빠서 뭐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다 뒷전에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시작점은 법 만드는 건데 이거 말고도 많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냥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필요하네요. 그렇죠. 이 법이 제대로 통과가 돼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근데 내년 4월에 국회의원들이 새로 뽑히고 이번에 20대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그러면은 사실 20대에 있었던 법들은 다 원래 자동 폐기가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래서 20대 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어린이 생명안전법을 만들어 보자 하고 부모님들과 시민단체 정치 엄마들이 같이 모인 건데요. 저희도 되게 시간이 급박했어요. 그래서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청원부터 해서 언론 인터뷰부터 해서 정말 생업 다 내려두고 이렇게 뛰어왔는데 일단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지금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데 지금 필리버스터라는 상황이 왔잖아요. 다시 제자리예요. 다시 제자리.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회를 매일 진짜 한 2주 가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다니면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가면 저쪽에 가서 좀 얘기를 해봐라. 저쪽에 가면 이쪽에서 얘기를 좀 해봐라. 계속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저희는 지금 왔다 갔다 많이 휘둘린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중심을 좀 잡고 저희는 여론들이 좀 그런 여론들이 있어요. 무슨 당이냐, 무슨 정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저희는 아무 상관 없고요. 저희는 단지 우리 아이들 지키자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 사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오시는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네. 사실 우리 그 0114 쓰시는 애청자분께서요. 미안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 해오셨고 또 3725 쓰시는 분들께서 그냥 부모님들이 국회를 들어오세요. 그리고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또 우리 0507 쓰시는 분께서는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복지로 돈 뿌려서 펴들려고 하지 말고 어린이 스쿨존이나 행정에 돈을 쓰세요. 그래야 진짜 정부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사실 뭐 어른들로서 부끄럽고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어디
그냥 말한다고 뭐 그걸로 끝나겠습니까만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해인이법과 하준이법도 지금 국회에 3년 넘게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국회 법안 통과가 우선이긴 한데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 어린애들 뭐 없다고 애 안 낳는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 낳은 애들에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 통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뭐가 있을까요? 자, 국회의원들이 뭐 일하라고 하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버님. 저요? 기존에 몰랐던 우리 아이들 그냥 다 애들 소중해 입으로만 하지만 진짜 아이가 필요한 게 뭔가 정말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사실 이 아이 이렇게 법이 힘들었던 이유도 다시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유권자가 아니어서 이런 취급을 받나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아이를 어떻게 진짜 존중하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키워야지 네. 부모들이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해줘야지 저 애들이 더 관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표가 안 되는 아이라서 이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했다. 네. 네, 어머니는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짧게. 사실 처음에 그 국민청원 시작한 것도 저희가 법안을 만들자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몰랐던 통학버스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저 몰랐고 제 주변에도 아무도 그렇죠. 모르더라고요. 다 몰랐을 거예요. 그걸 알리자고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법안이 지금 마련되지 않고 있는 만큼 지금 우리 아이들을 지금 지킬 수 있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물론 저희가 알렸으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목소리는 내고 있지만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 어려운 자리 해주셨습니다.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의 태호 유찬이법 부모 김장혜 씨, 이소연 씨 모셨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이 나라에서 키워야 하니까요. 오늘 태호 엄마가 말한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민의,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정치를 잘 하라고 뽑은 국회의원들. 엄마 아빠가 직접 나서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뭐하고 있습니까? 다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목숨 걸린 일입니다. 여의도에서 목숨 걸고 투쟁한다는 이 나라를 지켜내겠다는 정치인들 도대체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 무엇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더 궁금해지는 아침입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